계시죠? 네. 예. 그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세대학교 광물학연구실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 심호 학생입니다. 김창희 박사님이 뭐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되게 좋은 자리 발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방법은 저는 이제 앞에 박사님도 발표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그 로컬한 내용도 하셨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개발한 방법이랑 그다음에 이제 전에 말씀하셨던 그 연대 측정법 중에서 이제 OSL이나 ESL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저희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K아르곤 하고 있는 게 저희 랩에서 이제 주로 많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순서는 크게 그래서 두 파트로 좀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개발해서 측정하고 있는 SPO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궁금하신 연대 측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저는 이 단층 연구에 대해서 최초로 접근을 시작을 했을 때 데이터를 집적시켜서 어떤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이 프로세스 과정을 중점을 두고 제가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웃크롭 스케일에서의 어떤 스터디를 할 때 이 필드워크는 사실 단층 연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필드워크는 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이 따르더라고요. 제가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도 활성단층 연구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트렌치를 하려면 뭐그 경제적으로도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적으로도 뭐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은 출장을 뭐 자주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해서 저는 이제 광물학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랩에서 하는 분석을 좀 더 방법을 개선한다든가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정량적으로 좀 이렇게 좋은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접근 방식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개발한 방법이 SPO 측정법인데요. SPO라고 하면은 Shape Preferred Orientation의 약자입니다. 사실 SPO는 뭔디 이제 일롱게이트 형태나 뭐 디스크 형태의 어떤 그레인들이 폴레이션이나 리네이션 방향으로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늘어서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SPO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만 제가 측정하는 방법은 뭐 그레인 쉐이프 프리펄드 오리엔테이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그레인들의 장축의 방향성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데 이 SPO의 그 장점이라고 하면 단층하면서 이제 마이크로 텍스처로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냥 생긴 형태대로 가장 긴 방향이 어디인가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뭐 육안으로도 그레인 크기가 클 경우에는 관찰이 가능하고요. 또 뭐 광학 현미경이라든가 뭐 아니면 전자 현미경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그레인이라는 거는 암석은 어쨌든 모든 암석이 광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광물들의 그레인들을 갖다가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폴트락 타입에서 전혀 관계없이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연구들이 과거에 이제 2000년 이전부터도 진행이 됐었는데 이 연구들의 데이터들을 좀 보시면은 네, 데이터들을 좀 먼저 보시면은 최초로 진행한 논문들을 보면은 예전 논문들은 대체로 다 2D 플레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박편을 만든다든가 슬랩을 만든다든가 해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기 때문에 2D 플레인 상에서 주로 관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3D 상에서 그레인들이 어떻게 분포해 있는가 폴트 플레인 자체가 어떤 면 상태인데 거기서 그레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크 슬립 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표면에 평행한 면에서 보고 또 이제 폴트면에 수직한 면에서 한 두세 방향에서 보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좀 3D에서 볼 수 없나 이런 연구들을 그 후에 이제 한참 후에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연구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그레인 개수가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D로 조사를 하게 되면은 뭐 육안으로 조사한 논문도 있고 뭐 실제로 그레인들을 이제 다 분석하는 논문들도 있는데 좀 보시면은 그 오른쪽 논문 같은 경우는 3D로 조사한 논문인데 뭐 개수가 뭐 40개, 100개 뭐 이 정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 때문에 제가 3D로 조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좀 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을 쉽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보고자 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용하려고 한 것이 CT입니다. 사실 이 CT는 뭐 지질학에서 제가 공부하기로는 뭐 최초로는 뭐 처음에는 어떤 공극이나 아니면 퇴적
쪽에서 이제 지하수나 뭐 이쪽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처음에 많이 썼다고 해요. 왜냐면 공급 쪽이 좀 더 구분하기가 훨씬 암석과 공급만으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우니까. 근데 이제 이게 미네랄들끼리 구분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저도 이제 그 단층함에서 어떤 파티클들을 따로 구분해낼 수 있으면, 원하는 광물들을 구분해낼 수 있으면 걔네들의 SPO를 따로 조사해낼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들을 좀 이제 한두 개 할 것이 아니니까 자동으로 좀 이렇게 프로그래밍화 시켜서 그레인들의 장축 방향성 뭐 이런 비롯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 번에 집적시킬 수가 있으면은 그걸 좀 정량적으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SPO 분석 자체를 굉장히 빠르고 간편하게 좀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대략 6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뭐 복잡한 것은 아니고 나누다 보니까 6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 그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당연히 자연상에서 원래 그레인이 어떤 식으로 분포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방위 시료를 채취를 해야 되고, 이제 단층 가우지나 뭐 이렇게 뭐 브리치하든 어떤 단층압이든 간에 좀 이렇게 바스라지는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드락이 아니라서 콜드 마운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료를 이제 딱딱하게 만든 다음에 CT를 찍을 수 있게 적정한 크기로 커팅을 해서 이제 만드는 것까지가 이제 시료 준비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CT를 사용을 할 때 가속기 CT를 활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굳이 이제 국내에 이제 가습기가 지금 하나밖에 아직 이제 두 번째 건 짓고 있죠. 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활용한 이유가 이 랩시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건이 한정적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는 옵티마이징된 어떤 세팅을 아직 처음 연구 단계 때는 심지어 알지도 못했고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랩시티로 하면은 좀 이렇게 광물들끼리 구분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가속기로 시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 리드 파티클을 잘 구분해내는 세팅을 찾아내기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많이 오토마이제이션이 돼서 최적화된 상태에서 이제 지금 세팅을 찍고 있고요. 그래서 후에 이제 만약에 이런 연구를 계속 하게 되면은 만약 랩시티로도 이런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굳이 가속기를 활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일단은 가속기 CT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3D CT 이미지를 획득을 한 후에 이 이미지가 3D CT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2D 이미지처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평면상에서 찍고 이런 게 아니라서 어떤 필터링 프로세스를 굉장히 많이 거쳐야 됩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노이즈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필터링하는 프로세스가 또 하나가 있는데, 어, 필터링하는 목적은 주로 이제 이렇게 노이즈를 없애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레인들의 바운더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해줘야 이게 그레인 바운더리와 그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사이에 어떤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있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있는 것이 좀 더 분석하기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터를 2가지를 썼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각각의 그레인들을 오브젝트로 하나로 인식시켜서 각각의 그레인들을 구분을 해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그레인들을 갖다가 피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산 그레인들을 저도 이제 분석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2D에서 잘라서 그냥 박편상에서만 주로 많이 봤었는데 3D로 보니까 마냥 그냥 이렇게 타원체나 아니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기지만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모양들이 있어서 이거를 적절한 어떤 형태로 갖추어서 SPO로 측정을 하려면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3D 형태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을 갖는 이런 불규칙한 형태에 대해서 방향성을 갖는 방식으로 이제 모먼텀 오브 이너시아를 채택을 해서 그 과정을 이제 매틀랩으로 코딩을 해가지고 아예 일괄적으로 전부 그레인들을 자동으로 일립소이드를 피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장축의 방향성, 그다음 단축, 중축까지 전부 방향성과 이제 길이들을 다 체크를 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어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로어 헤미스피어에 스테레오넷 플러스를 할 수 있도록 자동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이제 그래프화 시키면서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요인들을 좀 더 알아보려고 파티클 사이즈나 볼륨 아니면 장단축비 이런 요소들까지도 각각 나눠서 이렇게 플롯을 좀 해봤는데요. 먼저 요인들부터 잠깐 보고 가시면은 이게 스테레오넷 그러니까 로우 헤미스피어 플랫한 결과인데, 전체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레인 사이즈, 볼륨, 뭐 에스펙트 레시오 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닌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너무 에스펙트 레시오가 그러니까 장단축비가
작은 경우에는 거의 구체에 가까운 형태를 띠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할 때 조금은 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데이터 개수가 이제 너무 적게 되면은 역시나 예전 논문들에서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듯이 좀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터 산포도가 좀 이렇게 밀집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어느 정도 드러나서 저는 기준점을 대략 한 1000개 이상은 조사를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그 논문에 작성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 두 편 도합해서 4만 개 이상을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 이상의 데이터를 조사를 해야 된다는 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로 또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밀집도, 장축의 방향성이 밀집도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 플런지 트렌드 값으로 이제 산출이 되면은 그걸 폴트 플레인하고 비교를 해서 정사형을 하게 되면은 어, 그 폴트 모션의 레이크로도 구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이렇게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 SPO 데이터 결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피셔 방향으로 배열이 된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거를 정사용했을 때 과연 그 폴트 모션을 정확하게 100%다 복원해낼 수 있는가까지는 아직 이제 정량적으로 나타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는 보지만, 일단은 그쪽 그 방향성을 나타낸다라는 것 정도로 척도로 지금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좀 아직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재미난 현상을 발견을 했는데요. 지금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첫 번째 KJTR4 같은 경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장축 방향성의 밀집도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 중축이랑 단축은 요 장축 방향성의 수직한 평면에 데이터가 상당히 산포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단축이 굉장히 밀집도가 좋게 나왔는데, 이거의 수직한 평면에 대해서 상당히 데이터가 좀 잘 장축과 중축이 분포가 되는 것을 보이고, 또 다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축이 다 굉장히 밀집도가 좋게 나오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 이제 장축이 밀집도가 굉장히 좋다는 거는 장축 방향으로 어떤 텐젤 포스가 작용했다, 뭐 그리고 단축 방향으로 컴프레셔널 포스가 작용했다, 뭐 아니면 이런 경우 양쪽 다 되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포스가 둘 다 작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이제 조금 디스커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SPO 방법 개발된 거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데이터가 막 엄청 많이 나온 것은 아니라서, 지금 한 4개, 5개 지역에 대해서 데이터를 지금 디스커션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나서 이제 점점 더 추가적인 해석을 할 계획이고요. 다음으로 연대 측정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연대 측정 관련해서 지금 사실 이제 ESR이나 OSL은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포타슘 아르곤 에이지 데이팅을 하고 있어요. 일라이트 미네랄을 타겟으로 하는데, 이 일라이트 미네랄이 단층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미네랄이다라고 믿고, 그 미네랄의 에이지 데이팅을 했을 때 단층 활동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본 로직을 가지고 에이지 데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절대 연령 측정이고, 또 수사시마르곤의 그 어떤 반감기 특성상 일반적으로 100만 년 이상의 어떤 연대를 가질 때에만 이 방법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의뢰를 포타시마르곤을 맡기는 그 연구소에서는 대략 수십만 년, 그러니까 1MA보다 더 젊은 연대인 뭐한 100KA보다 위쪽으로도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자기네들도 성공한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도 사실 젊은 연대를 갖는 시료를 좀 보내보고 싶은데,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 저희 방법 일라이트로 타겟으로 KR곤을 했을 때는 지금 복용사 시료가 제일 젊게 나왔는데 그게 이미 10MA가 훨씬 넘는 연대라서 그런 시료는 아직 결과는 못 내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기술적 한계는 거기까지는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시초로 돌아가면은 1987년에 네이처 논문에서 최초로 클레이 미네랄을 가지고 KR곤도 하고 루비딘 스트론튬도 해서 폴트 에이지 데이팅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후로 이 포타슘 아르곤으로 일라이트로 에이지 애널시스 하는 거에서 좀 유명하신 분인데, 베네이 반더플룸 이분 연구실에서 이 일라이트의 폴리타입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광물학자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일라이트라는 광물이 폴리타입이 있다는 거 정도는 얘기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 폴리타입이란 게 완전 화학 조성이나 기본적인 광물
결정 구조는 같은데 스태킹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거라서 이게 뭐 화학 조성 분석을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X선 회절 분석을 통해서만 피크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건데 걔네들이 생기는 원인이 조금씩 달라서 어시제닉하게 그 단층 활동에 의해서 형성되는 애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온 타입이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대체로 그레인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원래 이제 있던 뭐 호스트락에서 온 애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열과 압력을 오랫동안 받아서 변질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콜스한 그 그레인 사이즈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파인 사이즈랑 콜 사이즈로 구분을 해서 에이지 데이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인한 애들은 상대적으로 젊게 나오고 이 파인한 애들은 주로 1M 타입이고 콜스한 애들은 2M1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콜스한 애들은 상대적으로 연대가 더 올드하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걸 그 단층 연대를 그냥 벌크로 해갖고 해서 믿을 게 아니라 이 사이즈 세퍼레이션을 한 다음에 파인한 애들의 연대를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그 이후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파인 프랙션에 대해서는 원엠 타입 일라이트가 퓨어한 원엠 타입 일라이트냐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또 그거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내놓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그 뒤에 연구를 했을 때 이제 이거에 관한 연구를 사실 이제 단층하면서 먼저 적용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거보다 이전에 퇴적층이 얼마나 전부터 쌓이기 시작했는가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일라이트 폴리타입을 이용했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똑같이 단층암에 가져와서 적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각각 샘플들을 우리는 사이즈 세퍼레이션을 하는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인데 거기서 원엠 타입과 투엠원 타입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함량을 갖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는가가 우리 이제 목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잘 정확하게 분석을 해낼 수 있으면 2M1 타입 일라이트와 1M 타입 일라이트 2 컴포넌트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서 X축 값을 뭐 1M 타입 혹은 2M1 타입 일라이트의 어마운트로 놓고 그다음에 각각 샘플에 포타슘 아르곤 에이지를 여러 개를 제시를 할 수 있으면 각각의 데이터를 점을 찍어서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퓨어 1M 타입 일라이트의 에이지를 알 수 있을 거고 그게 이제 펄스 액티베이션 에이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 지금까지 해온 바로는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완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y축 값의 절편값이 왼쪽 절편값은 이제 폴트 액티베이션 AG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석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고 동남부 지역에서도 지금 꽤 많이 했는데요. 이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잠시 설명만 드리면 먼저 샘플링으로 벌크 샘플링을 하는데 이 샘플링 양이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가우지가 뭐 아시다시피 넓게 나오는 곳도 있지만 굉장히 좁게 나오는 곳도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상당히 난감합니다. 너무 얇게 나오는 곳에서는 샘플링을 많이 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이제 그 코어 가우지 존에서 샘플링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그 타겟 미네랄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외에서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이게 일라이트가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실 XRD를 해보면은 좀 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대충 이렇게 눈치로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아니, 네, 완전 정확하다고 보긴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샘플을 좀 많이 하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XRD를 해봤을 때 또 꽝이 나는 경우가 K장석이나 바이오타이트 같이 K가 베어링된 다른 미네랄들이 포함되게 되면은 연대 측정에 굉장한 오차가 되고 특히 이제 K장석 바이오타이트 같은 경우는 뭐 호스트락이 그래닛이다 이런 그래닛 연대가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주의를 좀 해야 돼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샘플을 여러 개를 해왔더라도 그 랩에서 갖고 와서 이제 실험을 시작을 할 때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대상으로 꼽을 때는 약간 조금 더 이제 거르고 나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사이즈 세퍼레이션을 이제 저희가 원하는 샘플들에 대해서 사이즈 세퍼레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이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 요게 사이즈는 저희는 이제 0.1, 0.4, 1.0 이렇게 세 개 기준을 두고 그보다 작게 사이 값들, 그보다 크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하는 다른 랩들마다 사이즈는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이 0.1 마이크로 이하를 하고 있는 저희 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 센트리퓨지 자체가 뭐 4000 rpm 이상의 굉장히 고속도를 원하는 데다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늘어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보다 더 파인 프랙션으로 가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퓨어한 원엠 타입 일라이트를 그 가져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더 경제적 혹은 시간적 비용이 굉장히 더 많이 들게 된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즈 세퍼레이션이 결과적으로 이제 시료를 하나의 시료에 대해서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4개의 사이즈로 구분해서 4개의 시료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4개의 시료를 각각 KR곤 AG레이팅 맡기고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XRD를 해서 일라이트 폴리타입을 분석하는 정량을 하는 그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2M 타입과 1M 타입의 함량 구분을 위해서 와일드파이어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좀 정량적으로 오차가 10% 이내로 맞추는 방식을 저희 연구실 선배가 개발한 방법이 있어서 그거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2개의 데이터를 합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래프상에 플러스를 할 때 X축, Y축으로 플러스를 해서 리니어 레그레이션을 진행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왼쪽 값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M 타입 일라이트의 연대고요. 요거 이제 소스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폴트 액티베이션 이후에 어시제닉한 타입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측정한 거는 사실 일라이트의 에이지지 폴트 액티베이션의 에이지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질문이 이제 보통 나오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미네랄리제이션이 아직 폴트에 관해서 완벽하게 100%다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문헌들에서 일반적으로 일라이트가 폴트 그 면에서 생성되는 까우지에서 생성되는 그 시기, 그러니까 기간을 보통 한 몇만 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단층 연구를 할 때는 이것이 상당히 크리티컬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포타슘 아르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mA 이상을 기준 타겟으로 주로 잡기 때문에 거의 리글리저블한 연대 그러니까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거의 이제 동일시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우측 같은 경우에는 투에먼 타입은 데트리탈 타입이기 때문에 뭐 호스트락에 있던 어떤 뭐 퇴적암이나 뭐 그래닛 이런 데서 온 투에먼 타입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단층의 발생 때문에 온도가 약 한 200도씩 평균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한 200도 정도 안팎으로 보고 있는데 200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이 원엠 타입의 일라이트들이 투에먼 타입으로 되게 다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포타슘이 일라이트의 어떤 층간에 시트 실리케이트 층간에 잡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아르곤으로 바뀌면서 그대로 캡처가 돼 있는데 그 원엠 타입이 2M1으로 바뀌면서 이게 스태킹 오더가 바뀌는 순간에 아르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리셋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대를 지칭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2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동남부 쪽에서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한 10군데에서 15군데 사이 정도 측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용사 쪽 연대가 양산단층대에서는 가장 젊은 연대, 20MA 조금 안 되는 연대로 나왔는데요. 사실 저희 이제 최근 한 3년 전쯤부터는 이거보다 더 젊은 연대를 찾고 싶어서 굉장히 일라이트뿐만 아니라 IS 혼합층 시료에 대해서도 시도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사실 이거보다 젊은 연대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포타슘 아르곤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젊은 연대를 찾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연구를 추가적으로 이제 더 진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SPO 분석과 아마 IA 일라이트 에이지 애널리시스 분석법을 통해서 2개를 좀 복합적으로 엮어서 같이 좀 시공간적인 분석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같은 곳에서 샘플을 해서 리지드 파티클에 대해서는 SPO 분석을 하고 그 매트릭스 인 클레이에 대해서는 에이지 애널리시스를 하게 되면 그 2개를 연결지어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네. 뭐 궁금하신 부분은 지금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메일 주소로 주시면은 성실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항상 이제 저희가 이제 샘플을 구하려면은 필수 사이트 소개해 주시는 네, 박사님들 감사드립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